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자,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또 샤를마뉴 황제, 두 명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으로 잡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게르만족의 대이동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이제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요. 중세가 강제로 개막하게 된다. 자, 게르만족이 왜 이동하는가? 바로 훈족의 이동, 훈족. 그리고 이들이 동고트족을 밀어내고 또 서고트족을 밀어내면서 이 서고트족이 로마 제국 국경 안으로 무대기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의 어떤 나비 효과, 풍선 효과, 도미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훈족이 와서 동고 쪽을 치고 그리고 서고 쪽을 치고 서고 쪽이 들어온다. 이렇게 했죠. 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촉발한 게 바로 이제 훈족이다. 자, 훈족이 왜 이동했는가? 바로 훈족의 서진을 초래한 이 한나라 무제,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 무제의 흉노 토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무제에 의해서 고비 사막 서쪽으로 옮겨간 이 흉노족의 일부, 즉 북흉노족이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시킨 이 훈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이 흉노족, 이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이제 쫓겨난 토벌된 그들이 바로 유라시아 스텝 이쪽을 통해서 이제 결국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 훈족으로 유럽의 역사에 나타나고 이들이 바로 동고트족, 서고트족을 치면서 유럽 역사에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결국 동양사가 서양사까지 바꿔놓은 굉장히 재미난 사건인데, 자, 그래서 유럽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앙아시아의 훈족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한나라 무제가 갑툭튀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훈족, 흉노족, 그리고 한나라 무제 살펴보면서 이제 드디어 중국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이 한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국 역사를 총 5개의 영상을 통해서 좀 중국 역사 편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이 삼황 5제부터 주나라가 멸망하기까지의 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황하 문명입니다. 이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 황하 문명, 너무나 잘 알죠? 바로 황하를 중심으로 했던 황하 문명, 중국 인더스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중심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 중심의 이집트 문명, 이 인류의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황하 문명, 요게 이제 중국 역사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황하는 이 총 4,666km나 되는 이 세계에서 이 5번째로 긴 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장 긴 강은 나일강, 두 번째로 아마존강, 그 세 번째로 양쯔강, 양자강이라고 하죠. 또 예니세이강, 이 예니세이강은 러시아하고 몽골을 가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긴 강이 바로 이 황하강인데, 이 5개의 긴 강 가운데 무려 2개, 바로 황하와 이 양쯔강이 모두 중국에 있다는 것이죠. 이 황하 주변, 이 황하, 바로 이 황하강, 요거, 그리고 밑에 양쯔강, 장강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양자강,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이 황하 주변은요,
북서쪽에 그 중앙아시아 사막에서 이 편서풍을 타고 불어오는 이 운반된 황토 퇴적층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 황색의 그 물 주변에 황색의 비옥한 토양, 이 지역은 물만 풍부하면 비옥한 농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고대부터 일찍이 황하 문명이 탄생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요, 이 황토의 색깔인 이 황색이 중국에서 가장 귀한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라는 이 누를 황자, 또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황천, 전부 이 누를 황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 전설상의 왕조인 바로 삼황오제부터 보통 시작을 하죠. 이 삼황오제에서 이 황과 오제에서 이렇게 황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후, 왕 이런 칭호를 사용했는데 이 삼황오제에서 이 황제를 딱 떼가지고 스스로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이 뭐냐? 바로 진나라의 황제입니다. 바로 처음 사용했다.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 최초 처음 사용했다. 그래서 진시 황제가 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요 삼황오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삼황은요, 문헌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한데, 이제 흔히 복희씨, 그리고 신농씨, 그리고 수인씨, 요 세 사람이 바로 삼황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수인씨 대신에 여화씨를 넣기도 합니다. 이 삼황의 인물은 이제 기괴한 모습의 어떤 초인적인 영웅으로 등장하는데 흔히 이제 반은 사람, 반은 동물, 반인 반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복희씨는요, 우리 인류에게 사냥하는 법을, 그리고 신농씨는 농사하는 법을, 그리고 수인씨는 불의 사용법을 알려준 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제, 이 삼황에 있어 오제 인물은 바로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요 5명의 인물이 바로 오제에 해당합니다. 이 오제부터는 이제 좀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이 삼황은 반인 반수의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오제부터 인간의 모습이다. 특별히 이 오제의 마지막 두 인물이 요와 순이에요. 바로 요순, 많이 들어봤죠? 요순. 그래서 이 덕망이 높은 통치를 했는데 흔히 이제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말이 뭡니까? 요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제 시대에 왜 이렇게 평화로웠는가? 바로 자기 자식을 제쳐두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고 가장 이제 현명한 사람, 현자를 지명을 해서 그를 후계자로 해서 바로 이제 황제위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선위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자를 지명해서 후계자를 넘기는 방식, 이게 바로 선양이라고 합니다. 선양. 로마 제국 역사에서도 가장 전성기가 언젠가 오현제라고 하거든요. 5명의 현명한 황제. 그때에도 이제 제위를 넘기는 방식이 아들한테 못난이건 잘났건 아들한테 무조건 넘겨주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현명한 사람을 골라서 후계자 삼아서 다시 양자 삼아가지고 이제 제위를 넘겨주는 이 선양의 방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전성기를 구가했다. 로마도 이제. 자. 어떤 이 선양의 방식, 이런 것들은 원시 시족 사회에서 추대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도자를 뽑던 이런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왕조가 바로 하나라이죠. 주전 2070년에서 1598년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실제 있었는가 아닌가, 전설상의 왕조인가, 흔히 반전설적인 국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조는 바로 우임금인데, 이 우임금은 바로 황하가 굉장히 잦은 범람을 하는데 어떤 성공적인 치수 사업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고, 자, 그래서 큰 반발 없이 아들인 계이에게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하면서 최초의 세습 왕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바로 신석기 말 시족 공동체 사회가 깨지고 세습 왕조가 이런 식으로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하나라는 472년간 지속이 되는데 이 마지막 왕이 17대 거랑입니다. 거랑. 이 거랑 때에 왜 나라가 망하게 되는가? 바로 말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거랑이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 3대에 망하게 되는 과정에 전부 이 여인이 관여합니다. 이 하나라는요, 말희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은나라는 달기라고 하는, 그리고 주나라는
호사라고 하는 이제 이 여인에게 이 왕이 빠져가 그 치맛복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자 가운데 경국지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기울게 하는 이 색은 이제 미색이죠. 미모. 3대 왕조의 멸망 과정에 모두 이 절세 미녀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 경국지색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 하나라는요, 이 청동기를 사용했는데, 청동기 사용으로 이 중원에서 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12개 부조 국가를 통합을 하지만, 이제 아직 강력한 통치력, 이런 것들은 이제 은나라, 주나라 때를 이제 기다려야 된다. 아직 강력한 어떤 중앙집권, 이런 것들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라, 이 하나라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작은 좁은 영토. 지금의 중국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의 중국 지도를 보시는 거고, 이 하나라는 굉장히 작은 이 지역에서 출발을 한다. 전통 유교에서는요, 이 요, 순, 우, 임금, 이 세 명의 임금을 삼성으로 받들고, 그리고 하은주 이 3대를요, 가장 모범적인 이상적인 왕조로 설정해서 이제 그 학문을 펼쳐나가죠. 이 하나의 뒤를 이어서 은나라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주전 1600년에서 1046년까지 이어집니다. 이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다. 이 하나라 얘기인데, 하나라는 바로 전설상의 왕조라는 것이죠. 아직 뭐 고고학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해가는 이 은나라도요, 이 19세기 말까지는 어떤 전설상의 왕조로 여겨졌죠. 하지만 20세기 초 이 은허라고 하는 이 은나라의 수도가 발굴이 되면서 실제 왕조, 실제로 왕조, 역사적 왕조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 은나라의 수도는요, 은허인데, 은허에서 이제 갑골 문자가 발굴이 되었다. 발굴. 바로 은나라는 총 5번 수도를 이전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수도가 바로 은허였죠. 이 은허라는 것은 바로 이 폐허가 된 은나라의 도시라는 뜻인데, 근대 학자들이 이제 명명한 이름입니다. 이 문자라는 것은 바로 문명의 새벽을 준비한 주요 발명품인데, 이 문자를 통해서 이 축적된 경험을 후세에 전달하고, 이때부터 인류는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갑골문자, 이 갑골문자의 저주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갑골문을 이제 발굴했던, 그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 뭐 왕의 영이랄지 유철운, 나진호, 왕국유, 뭐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끝이 좋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많이 자살하고 사고로 인해서 요절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갑골문의 저주라고 하는데, 재미난 것은 이집트 그 피라미드 발굴 가운데 투탕카멘의 묘를 발굴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렇게 요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그걸 파라오의 저주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이것도 이제 중국에도 이제 동양에도 갑골문의 저주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나라 사람들은요, 태양이 10개가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땅 속에 태양이 10개가 있다가 매일 하나씩 교대로 천상에 나타난다 이렇게 믿었는데, 바로 이 10개의 태양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십간, 바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10개의 태양의 이름이 바로 십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는데, 이 청동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지배층의 독점물이었어요. 지배층이 사용하는 무기랄지 제사 때 사용하는 그릇, 제기 이런 것들에만 사용이 되었고, 백성들은 아직까지 이제 석기 시대의 물건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은 30대 이 주왕인데요. 이 주왕 역시 달기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 치맛복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때를 배경으로 나온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주지육림입니다. 주지육림.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 이러한 이제 표현 뜻인데, 뭐 이게 이제 어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술잔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은나라는 흔히 이제 술을 좋아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주나라에서는요, 특별히 음주를 특별히 단속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왕이죠. 그리고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죠. 그래서 걸주 이 말은 폭군과 학정의 대명사로 흔히 사용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요순시대의 반대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은나라는 이제 수도 은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라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이
황하강 주변에 좀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한 왕조가 바로 은나라다. 역사상 등장하는 최초의 왕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왕조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 3대인데 마지막 그 주왕국이 바로 주전 1046년에서 771년까지 이어지죠. 이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격파합니다. 주전 1046년 모갸의 결전, 모갸의 전투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은나라가 무너지고 바로 주나라를 창건하게 되죠. 수도를 어디로 삼느냐? 바로 호경으로 삼는데 바로 이곳은 관중지방, 비옥한 관중지방, 지금의 섬서성 근처인데요. 자, 이것은 농경으로 비옥한 지역이어서 농경으로 최고의 자리이고 그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제 많은 그 중국의 통일 왕조들이 수도를 요 관중 지역에서 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서방 문화가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이 진나라도 바로 이곳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진나라, 이 주나라의 수도 바로 호경, 바로 황하가 이었죠. 이제 여기를 바로 관중지방이라고 한다. 호경. 그 옆에 이제 서안, 지금 서안, 장안이라고 하죠. 장안. 한나라 때도 수도고, 당나라 때도 수도고. 그래서 이 중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중국 역대 왕조 가운데서 가장 수도가 많이 위치했던 것이 바로 중원, 바로 관중 지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왕의 선친은 바로 문왕이라고 하는데, 이 문왕은 힘을 잘 길러가지고 아들때에 가서 새 왕조가 창건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잘 닦은 왕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제 힘을 크게 떨친 군주는요, 대개 그 선왕이 기초 체력을 충분히 다져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알렉산더에게는 바로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그랬고요. 이 광개토 대왕에게는 이 소수림 왕이 그랬고, 이 세종에게는 바로 아버지인 태종이 그러했죠. 아울러 또 유능한 신하도 필수인데, 바로 이 무왕에게는요, 바로 강상이라고 하는 흔히 강태공으로 알려진 유능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강태공은 일생 이 공부와 낚시만 하다가 이 아내마저 도망간 후 어느 날 단 한 번의 미팅으로 일국의 재상이 되죠. 그는 결국 무왕을 천자, 황제로 만들고 그 건국의 공을 인정받아서 제나라의 제후로 임명됩니다. 이 제나라, 바로 춘추 5패 중에 첫 번째 패자이자 전국 7왕 가운데 하나인 바로 춘추 전국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 나라, 그 제나라가 바로 그 제나라의 초대 왕이 바로 이 강태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무왕이 죽고 나서 이제 어린 아들 성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나라는 굉장히 커다란 위기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무왕의 동생인 주공단, 그러니까 어린 성왕의 입장에서는 삼촌이죠. 이 주공단이 섭정을 하죠. 섭정을 하면서 이 위기를 다 극복해 내는데, 그는 낙양이죠. 나급을 제2 수도로 삼고 3년간 동방 원정을 하면서 바로 은나라의 그 잔존 세력을 다 평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주나라를 명실상부한 중원의 지배자로 급부상시키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주공단은요, 끝내 왕위에 오르지 않고 어린 조카 성왕을 슬기롭게 옆에서 보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공자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은 인물인데, 자,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세조, 그리고 조카 단종의 관계죠. 세조 같은 경우는 물론 능력이 많았어요. 탁월한 왕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카 단종을 어떻게 합니까? 폐위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신하들 가운데 뭐 사육신, 생육신 이런 그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주공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어린 조카 성왕 뒤에서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면서 슬기롭게 보좌를 했고, 근데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그런 인물이 바로 주공단이다. 이 주나라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덩어리가 넓어지면서 어때요? 어떤 최초의 어떤 체계적인 통치 제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나라가 땅이 너무 넓었다. 그렇죠? 자, 주나라 어떻습니까? 점점 넓어지니까 하나라 요 정도밖에 안 됐죠?
은나라 요 정도밖에 안 됐죠. 주나라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수도는 바로 어땠습니까? 바로 이 호경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통치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통치제도. 그 통치제도로 등장하는 게 바로 봉건제다. 봉건제도. 이 봉건제도는 중앙에 최고의 통치자인 왕이 위치하고요. 그 지방에는 그 5등작으로 불리는 이제 5등작이 어떻습니까? 공후, 백자남으로 불리는 5등작. 그래서 공작, 후작, 그리고 백작, 자작, 남작. 공작이 제일 높겠죠. 남작이 제일 낮은 겁니다. 이렇게 5등작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이제 지방에 파견하는 겁니다. 이 친밀도나 공적에 따라서 이제 책봉을 하게 되고요. 이 5등작 가운데 이 후작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후라는 말, 여러 후작이라는 말인데, 그 제후라는 말이 후작이 제일 많아서 그냥 5등작 가운데 그냥 후작이 많아서 제후 이렇게 통용하기도 하죠. 제후, 여러 후작. 그런 뜻입니다. 자, 제후는 흔히 영토를 하사받고 평시에는 왕에게 곡물을 그리고 전시에는 병력을 제공하죠. 자, 그러면서 자신이 맡은 영토에서 내정 불간섭을 보장받았다는 것이죠. 이 종치는 수도 근처에 위치하고 울타리로, 공시는 변방에 위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왕권 강화를 이제 추구한 것인데, 이 주나라의 봉건 제도는요, 우리가 이제 중세 유럽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중세 유럽에도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봉건제죠. 이 서양의 봉건제하고 차이가 뭐냐? 바로 이 주나라, 이 동양의 봉건제는요, 어떤 혈연적인 특색이 가미됐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군신 관계를 넘어서 다 일가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본가와 분가의 관계, 즉 공동의 조상을 모시는 한 집안임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라고 하는 신성한 의식을 함께 하면서 군신 관계를 이제 확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대 국가의 특성상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이 왕조가 교체되는 것은 각 국가가 섬기던 국가의 신이 교체되는 것을 상황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은나라가 섬기던 신은 누구였는가? 상제였어요. 상제. 흔히 말하는 옥황상제, 상제였어요. 하지만 주나라는 하늘천, 천을 섬겼어요. 천. 뭐 그게 그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왕조가 교체되면서 신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 주나라는요, 이 천명사상을 유포했는데, 이 천은 왕에게 사명을 부여했다. 흔히 말하는 천명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천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천자로서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은, 천은 이 주나라 무왕에게 이 포악한 은나라의 주왕을 멸하고 주왕조를 개국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이 하늘의 뜻을 받든 혁명, 이 천명을 받든 혁명이었다. 그래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뀐 것은 은주 혁명이었다. 은주 쿠데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5.16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5.16을 처음에 이제 혁명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역사 발호색 이런 거 하면서 쿠데타였다. 5.16 쿠데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16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생각과 5.16을 쿠데타라고 부르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듯이 바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교체된 이런 과정, 이것을 쿠데타로 보느냐 아니면 혁명으로 보느냐, 이걸 바로 이제 천명 사상에 기초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름의 합법적인 이데올로기, 정통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나라는 이 왕이, 천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천명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역성혁명 이런 것들을 인정한 것인데, 후에 주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지죠. 그때 이제 각종 사상가들, 흔히 이제 제자백가라고 하는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그 제자백가 인물 가운데 특별히 맹자, 이 맹자가 이 사상을 흡수하게 되죠. 역성혁명. 바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흔히 이제 정도전,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국한 정도전이 어떤 역성혁명의 근거로서 요 맹자의 요 역성혁명, 요걸 이제 근거로 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이 주나라는요, 토지제도가 바로 정전제라고 합니다. 정전제. 이 정전제는요, 바로 이 정자가 어떻습니까? 우물정자잖아요. 우물정. 요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토지가 총 9등분이 되잖아요. 9등분. 그래서,
토지를 9등분 해가지고 8명에게 똑같은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 땅은요, 어때요? 함께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토사물은 세금으로 바치는 거죠. 8개는 이제 개인적인 사전이 되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요것은 공전이 되는 겁니다. 공전은 함께 경작을 해서 어때요? 나라의 세금으로 바친다. 처음 땅 분배는 똑같이 분배받는다. 그래서 이게 후대에 계속 이상적인 어떤 토지 제도로 칭송을 받게 되고요. 이 전국시대 맹자부터 해서 조선을 개국한 이 정조전까지 이 정전대를 가장 이상적인 토지 제도로 극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정전대를 채택했던 게 바로 주나라였다. 이 주나라 때는요, 양쯔강, 양자강까지 세력이 확대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나라가 이제 커지면서 어떤 중국 중심의 천하관, 그리고 이제 화이 개념, 그러니까 오랑캐와 우리는 이제 중화 민족이고, 주변 나라는 오랑캐다. 이 화이 민족, 화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또 나오게 되고요. 중국의 왕은 황제, 천자로서 하늘의 명, 천명을 받들어서 섬긴다라고 하는 천명 사상이 이때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그 천자에게 제후들이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제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예의의 관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중국 중심의 천하관, 그리고 화의 개념, 천명 사상, 예의 관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의 오늘날 어떤 정신적인 근원, 그 DNA가 되는 것들이 다 이 주나라에서 다 근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주나라는 주전 771년 유목민, 서쪽의 유목민인 견융의 침입에 의해서 마지막 왕인 유왕이 살해되면서 결국 무너지게 되죠. 자, 이때 견융의 침입에 의해서 수도인 호경이 함락이 되고요. 결국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는가? 동쪽에 있는 나급, 낙양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주실동천, 즉 주나라의 왕실이 동쪽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서쪽 호경에 있을 때 그 주나라를 서주라고 하고요. 그 서주는 주전 771년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쪽 낙양, 나급으로 옮기게 된 이것을 바로 동주라고 하죠. 동주. 이 동주는 어떻습니까? 주전 256년에 멸망하게 되죠. 이 주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제 유왕이라고 했죠. 유왕 역시 포사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결국 이 포사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 포사가 이제 웬만해서 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왕이 자신의 애첩인 이 포사를 웃게 하려고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잘못해가지고 오보로 인해서 봉화가 잘못 올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봉화가 이제 울려지면 어때요? 이 제후들은 급히 군사를 이끌고 수도 호경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오보로 인해서 봉화가 잘못 올려져서 다급한 제후들이 급히 군사를 이끌고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서 포사라고 하는 애첩, 이 후궁이 크게 웃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유왕이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후궁인 애첩인 포사를 웃게 하려고 자꾸 이 봉화를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가 울리니까 어때요? 또 이제 제후들이 군사 이끌고 왔겠죠. 근데 자꾸 이게 소위 말해 양치기 소년이 아니고 양치기 소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유목민 이 견융이 침입해 올 때 봉화를 울렸지만 어때요? 아무도 오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 호경이 속절없이 그냥 함락이 되는 겁니다. 결국 유왕은 살해되고 포사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네요. 이 유는요, 원래 서쪽에 있는 오랑캐를 가리키는 것인데,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이들은 동서남북에 오랑캐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동이, 서쪽은 서융,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적의 오랑캐라고 하는데, 서쪽의 오랑캐인 융, 그 앞에 지금 견융이라고 했죠. 견융, 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융 앞에 개라는 접두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 충분히 유추하셨겠지만 바로 경멸, 멸시를 의미를 담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왜 이 융 앞에 이 개 같은 융, 이렇게 견융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DNA를 제공한 그 주나라를 무너뜨린 집단에 대한 어떤 응징의 차원에서 붙여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나라는 총 3번 멸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 멸망은 바로 주전 771년 이 견융에 의해서 수도 호경이 함락되고 때인데요. 자, 이때 이제 동쪽의 나급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된다. 이때부터 서주 시대를 마감하고
동주시대를 이제 열게 되는데 이때가 첫 번째 멸망이라고 하고요. 자, 그 이에 두 번째 멸망은 무엇인가? 바로 주전 453년입니다. 자, 주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춘추 전국시대에서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바로 춘추시대의 다섯 나라 가운데 춘추 5패라고 하거든요. 춘추 5패 가운데 진나라가 있어요. 진나라. 근데 진나라가 세 개의 왕조로 분열이 됩니다.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렇게 세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주전 453년이거든요. 자, 이때를 기점으로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춘추시대는요, 그래도 주나라의 황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국시대는 이 주나라 황제를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춘추 시대에는 자식들이 어때요? 비록 얼굴만 빼꼼 비추더라도 인사 정도는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전국 시대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독거노인으로 전락을 하게 된 게 전국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멸망이 바로 주전 453년부터 시작된 전국시대라고 했죠. 완전히 주나라 황제, 천자를 무시하는, 개무시하는 독거노인으로 전락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진짜로 멸망하는 것은 바로 주전 256년입니다. 바로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진나라는 통일 왕조를 진시황제가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진시황제에 의해서 결국 사라지게 되는데, 자, 진시황제는요, 전국시대를 완전히 통일하기 직전까지는 주나라를 살려놓습니다. 뭐 아무 힘도 없는, 이름밖에 없는 이 천자를 괜히 미리 없애가지고 민심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결국 이 천자의 존재마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마침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천하통일 직전 이 자신감이 뿜뿜하게 된 진시황제는 결국 주나라를 지워버리게 되죠. 주전 256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많은 나라의 질긴 명줄이 드디어 잘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제 바로 하나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중국의 최초의 3대 통일 왕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